배수연 연합인포맥스 뉴욕 특파원 연결해서 월가 분위기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빨간 넥타이가 네, 잘 아주 지내셨습니까? 매력적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 좀 내봤습니다. 네, 지금 FOMC를 앞두고 있는데 통화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가 지표가 13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게 나와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11월 소비자 물가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한마디로 좀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동안 워낙에 인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려왔던 금융시장이었던 탓에, 지난달에 CPI가 7자를 보인 이후에 다시 이번 달에도 월가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상당히 이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우선 원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7.2% 올랐고요. 이걸 이제 월가에서는 한 7.3% 오를 것으로 봤었습니다. 그리고 전월을 치였던 7.7%에 비해서도 상승폭이 상당히 둔화된 것입니다. 지난 6월 달에 그 인플레가 CPI 기준으로 40년 만에 최고치인 9.1%를 기록한 이후에 5달 연속 둔화된 수치인데요. 2달 연속 7%대로 내려왔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그 근원 CPI, 근원 인플레이션도 시장의 예측치보다는 좀 낮았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지금 풀이되고 있습니다. 근원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6.0% 상승했는데요. 월가는 6.1% 정도로 올 것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세가 둔화된 부분은 가장 크게 에너지 가격이 많이 하락한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전달보다 한 1.6% 올랐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로는 한 13.1%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 가격은 전달보다는 1.6% 하락했습니다. 이런 그 에너지 가격 하락이 지금 소비자들이 느끼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현저하게 낮추는데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 상승세는 여전히 지금 가파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평균 실질 임금이 전월 대비 0.5% 올랐고요. 이 실질 임금이 2달 연속 이 보합 수준에 머무르긴 했지만 실질 임금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향후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늠하는 핵심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주간 단위로 본 그 평균 실질 임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한 3% 정도 떨어졌다.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보실 때에도 원지수보다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임금 상승률 을 좀 눈여겨보는 게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늠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월가 예측치를 밑돌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데 있어서 힘을 좀 제공해 줄 것이다. 연준의 계획을 뒷받침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달 말에 브로킹스 연구소에서 속도 조절론을 조심스럽게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논거를 이번 CPI가 좀 제공해 준 것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마샤 프린시플 에셋 매니지먼트의 그 글로벌 전략가는 시장에서 이번에는 내년도에 인플레이션이 5%가 아니라 3%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라고 지금 하면서 상당히 흥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지 않더라도 근원 인플레이션이 원자재 가격하고 주택 가격 상승세 둔화로 디스인플레이션 수준으로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진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도매 물가가 좀 사실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안 꺾이는 거 아니냐는 좀 우려를 했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CPI는 소비자 물가는 또 뚝 떨어져서 내려오고 이게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제가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부터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3달러 선을 아래로 뚫는지 여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에서 연료비, 가솔린 가격이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히 큽니다. 이게 그만큼 소비자 물가지수 원지수에 미치는 영향도 큰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뉴욕 외곽 지역이나 뉴저지 일부 지역에서는 가솔린 가격이 드디어 갤런당 3달러 선을 아래로 뚫은 사례가 종종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여기에다가 뭐 코스트코나 대형 할인 매장에서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육류 제품이나 그 식료품 가격도 인플레이션이 정점일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망 병목 현상에 따른 물가 상승 요인,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이제 해소된 게 아니냐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해소된 게 결국은 인플레이션 원지수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아직까지 앞서 우리 CPI 이 지수에서도 일부 반영이 돼 있지만 임금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리스크는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등 고용 지표는 아직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연준이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62.1% 수준에서 좀처럼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점 여기에다가 구인 대비 구직 비율도 여전히 2대1 정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고용 시장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뉴스에는 뭐 대형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지금 고용 구조 조정이 좀 이어진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밑바닥에 있는 고용은 아직도 상당히 탄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점이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농업 부분이나 고용 부분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7% 선으로 내려섰지만 향후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최종금리 수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는 아직까지는 속단하기는 좀 이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소비자 물가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급등 출발했는데 종가에는 또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FOMC가 좀 겁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미국 현지에서는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채권 전문가들은 이제 11월 물가 지표가 일부 전문가들이긴 하지만 게임 체인지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많게는 3%대까지 내려설 수도 있다는 전망을 반영하고 있는 지금 지표라고 지금 풀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개사인 오한다에 있는 에드워드 모야 스님 분석가는 이번 보고서는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3%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첫 보고서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그런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기대도 아주 낮아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준 내에서도 이제 비둘기파 의원들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보고서가 될 수 있고, 이 결과적으로 달러와 강세도 주춤해지고 그 위험 자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전문 인수업체인 루스벨트 앤 크로스의 존 파로엘이라는 그런 대표도 지금 이 연준의 그런 그 향후 행보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킬 정도로 이번 CPI 지표는 좀 게임 체인저의 성격이 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월가에서 신채권왕이라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같은 사람도 인플레이션이 6개월 내로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제닛 앨런 미 재무부 장관도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둔화될 수 있다고 밝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흥분할 수 없는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긴축적인 통화정책 행보를 피벗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게 월가의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피벗이라 하면 긴축 정책을 완화적인 정책으로 돌려 세우는 건데요. 당분간 연준은 내년까지는 적어도 스탑 앤 홀드 형태로 아주 긴축적인 스탠스는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긴축적인 효과가 누적적으로 나타나서 내년도의 기업 실적이 어떻게 나타날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경계감이 막판에 발동이 되면서 주가 상승폭을 좀 줄인 것으로 그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우리 시간으로 내일 그 FOMC가 열리는데요. FOMC 금리 인상은 뭐 50bp가 기본적으로 컨센서스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그 이제 파월 의장이 그 이후에 어떻게 연설을 할 거냐. 그다음에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거냐. 이게 사실 제일 관심이잖아요. 뭐를 포인트로 봐야 되죠?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워낙에 랜덤 워크하는 형태로 발언 수위를 오가고 있어서 한국 같았으면 정말 널뛰기 발언이라고 집중 포화를 받았을 만도 한데요. 파월 의장 발언이 금융시장의 변동성만 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 지난달 말에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면서 당시에 뉴욕 주요 주가 지수가 빅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시장이 연준 파월 의장이 발언을 곰곰이 되짚어 봤고 이 속도 조절론도 중요하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연준은 이 긴축적인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스탑 앤 홀드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데 주목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거든요.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변동성이 커지면 결국은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이 당초에 긴축적인 그런 통화 정책을 실시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철학적 성찰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강화할 때는 이른바 구두개입 효과를 위해서라도 긴축적인 메시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금 여겨져 오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예로 예전에 채권 시장에 오래 있었던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박성전 한국은행 총재 같은 분은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더라도 당시에 너무 탐욕적으로 흐르고 있던 서울 채권 시장을 향해서 채권 시장은 철이 없다라고 하는 폭탄성 발언을 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효과까지 누렸던 그 선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들의 메시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이 지나치게 그 속도 조절론에 방점을 둔 발언을 강화하면서 되레 지금 연준의 그런 긴축적인 행보에 좀 손상이 가는 그런 메시지 관리가 된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또 되돌리는 차원에서 파월이 혹시라도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계감은 여전합니다. 다만 연준이 그동안 75bp라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4차례나 인상했던 선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일 정도로 제약적인 통화정책을 강화해왔던 탓에 지금 내년도에 경기 둔화를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 게 대부분 월가의 컨센서스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75bp를 해서 굳이 경기 둔화의 그 책임론을 연준이 독박으로 쓸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게 연준의 내부의 컨센서스가 아닌가.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폭은 50bp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월가의 그런 월가는 기정사실하고 있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점은 내년 2월 달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리겠지만 기준금리 인상폭이 25bp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연준의 통화정책 행보를 지금 가늠하는 월가의 그 전망치를 가늠하는 패드워치는 내년 2월 25bp 금리 인상 전망을 50% 이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 파월 의장이 어떤 시장의 기대에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파월 의장
발언과 연준이 이번 달에 발표하는 점도표를 통해서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을 가늠하는 게 향후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11월 CPI가 나오면서 최종금리 논쟁은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페드와치에서도 최종금리 수준이 좀 내려오고 있고요. 뉴욕에서는 뭐 글로벌 석학들이라든지 IB들은 최종금리 수준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종금리 수준은 이번 달에 이번 달에 점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 저희들 그 인포맥스가 좀 주요하게 조정해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 절대 수준도 상당히 제약적이지만 연준이 대차대조표 축소 그리고 달러와 강세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긴축적인 효과가 상당하다. 이 부분이 기준금리 인상의 최종금리 수준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연준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일부 연은 총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이 5% 수준 중반까지 올라갈지 아닐지는 이번 달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일부 IB들, 특히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보험적 성격으로 좀 아마겟돈 시리즈, 그러니까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6.5%까지 전망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내놓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내년에 연준의 최종금리가 6.5%까지 올라갈 시나리오가 한 28%에 이른다. 라고 그 발표를 했는데요. 이건 뭐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한 발 걸쳐 놓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요. 실제로 6.5%가 되면 말 그대로 지금 그 성서에 나오는 아마겟돈처럼 그런 엄청난 파장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5%까지는 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 6.5%에 그 해당하는 긴축적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은 뭐 예컨대 기준금리가 4.5 내지는 5%에 가까워지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QT가 계속 기조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미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달러화가 지금 강세가 상당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긴축적인 효과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준의 풀이에 따라 최종금리 수준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파님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연결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